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온 한상훈입니다. 부룬디에서 왔다고 그러면 부룬디가 어디 있지? 이제 요즘에 많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1, 2년 사이에 유튜버들이 부룬디에 많이 다녀가서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부룬디라고 치면 좀 종종 부룬디 영상이 뜨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부룬디 선교사가 그래도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부룬디말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옆 사람과 간단하게 인사 나눌 수 있는 한국의 안녕하세요, 평안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샬롬 이런 의미의 부룬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마호로예요. 아마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마호로, 아마호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왔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에 우리 교단 총회 세계선교부에 파송을 받았고 1월에 그 다음 2013년 1월에 이제 부룬디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부룬디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입니다. 부룬디에는 한 20여 명 정도의 한인 분들이 계신데 다 100% 선교사예요. 그 중에 한 7, 8분 정도는 이단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이 이제 아내하고 저 둘입니다. 이제 결혼은 2010년도에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좀 자녀가 낳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돼서 예. 그런데 또 잘 됐다 싶어요. 부룬디 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에서 자녀 키우느라 사역하느라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영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7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3주간 같이 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예, 저 2층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이제 김장원 선교사님, 태국에 김장원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게 2000년도 초반, 아마 2001년인가 200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사역지인 치앙마이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마포에 살았고 마포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딱 사역지에 가고 그때는 이제 교역자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산정마을을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신대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이제 태국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숙인 사역을 했거든요. 거리의 전사들이라는 노숙인 사역. 그리고 이제 상인 간사로 이제 2005년, 2006년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신대원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아마 한 번에 붙었으면 아마 주정환 목사님보다 선배가 됐을 건데 예, 4번의 시험을 보게 돼서 4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제 주정환 목사님하고 같이 신대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면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나는 태국 선교사 될 거다. 태국 선교사 될 거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2011년 정도였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선교학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야, 한상훈 전도사, 너 아직 태국 선교사 되고 싶냐? 네. 자기 이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사 파송하고 싶은데 선교사를 찾고 있다.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바로 김장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태국 선교사 모집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김장원 선교사님도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그 교회가 전주에 한 주 전에 면접날 한 주 전에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셨어요. 면접 보는 때 다 태국 관련된 이력 막 이런 것들 썼거든요. 태국에도 막 여러 번 다녀오고 태국 말도 지금 배우고 있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룬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룬디가 어디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상훈아, 네가 좋아하는 태국 갈래? 내가 보내는 부룬디 갈래? 그래서 그때 젊었었죠. 그래서 그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랑 같이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막 인터넷 검색을 했죠. 부룬디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부룬디. 근데 검색해도 많이 안 나와요. 나오는 얘기가 2010년, 그때가 2011년 11월이었는데 2010년에 수류탄 테러로 막 몇 사람 죽었다 막 이런 내용들만 있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저를 부룬디로 보내주셨구나. 저는 사실 제 성향이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룬디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더라도 조금만 할 줄 알더라도 부룬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에 대학생들 다 워드, 한글, MS 워드 프로그램, 인터넷 다 잘하잖아요. 부룬디는 정기보급률이 제가 갈 때 4%, 5%밖에 안 됐어요. 대학교에서도 칠판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MS 워드만 가르쳐줘도 이제 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선진문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주 만족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도 수요 말씀 집회인데, 말씀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나서 좀 부룬디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와 배려로 잡았는데요. 자, 오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주인이 잘했나요? 종들 불러다 놓고, 이제 일꾼들 불러다 놓고, 많이 일한 사람, 적게 일한 사람 상관없이 다 한 달란트씩 줬어요. 잘한 건가요? 어떤 분은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한 달란트 준다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했고,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깎았어야 되나요? 공평에 어긋나잖아요.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공평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좀 못되셨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집주인의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문제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누구 먼저 나눠줬죠? 나중에 온 사람 먼저 나눠줬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결과는 똑같고 과정도 똑같다고 쳤을 때 먼저 온 사람들부터 나눠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자, 새벽 일찍 6시에 오신 분들 오세요. 자, 제가 얼마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그러면 일한 만큼 받으니까 보람차게 집으로 가셨겠죠. 자, 그 다음에 3시에 오신 분, 3시가 이제 더하기 6을 하면 한국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오신 분, 9시에 오신 분 다 오세요. 제가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상당한 금액을 약속했어요. 상당한, 그러니까 얼버무린 거죠.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도 염치가 있겠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 데나리온 조금 적게 한 0.9 데나리온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기분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엄청 행복해하면서 가겠죠. 이렇게 하고 차례차례 하다가 마지막에 오후 5시, 11시에 오신 분, 오후 5시에 오신 분, 몇 시간 일하셨죠? 1시간이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겠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고 이제 집에 가겠죠. 그럼 모두 다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이야기를 순서를 바꿔갖고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데나리온을 주냐 반 데나리온을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품꾼들이에요. 오늘 행위의 주체가 두 그룹이 나와요. 품꾼들, 집주인. 그렇죠? 품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품꾼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공휴일 또는 이제 그럴 때 빨간 날일 때 이제 저희 집은 마포 공덕에 있었고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그쪽으로 가면 그 앞에 이제 새벽 한 4시 반쯤 가면 이제 인력 사무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봉고차가 이제 아침에 와요. 그러면 이제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딱딱 태우고 가요. 그러면 제 친구는 조금 키가 작았어요, 저보다. 저는 중학교 때 럭비를 했거든요. 럭비를 해서 좀 몸이 좀 이렇게 좀 좋았고 지금 몸은 좀 부은 거예요. 살찐 게 아니라 이게 웃으시는데 제가 1월에 암 진단을 받았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지난주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부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부었어요. 이제 슬픈 얘기도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건강했죠. 더 등치가 좋고 저를 1번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미장이도 아니고 학생이니까 실력도 없죠. 그런데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일당 잡부로. 근데 친구는 아침 9시까지 막 안 불려가요. 그러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채용돼서 금방 가요. 그런데 오전 9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오전 12시까지, 낮 12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3시,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좀 비리비리해 보이고 또는 좀 기침도 하고 아픈 사람들, 좀 쩔뚝쩔뚝 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인력시장은 있었을 테니까요. 마을의 중앙에 모여갖고 이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들을 채용해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연약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품꾼들은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집주인. 집주인.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000년 전 여기 한 영등포 지역.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지금은 영등포 인구는 얼마나 되고 지금보다는 아주 많이 적었겠죠. 그렇죠? 뭐 끼케야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몰려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 지금 인구가 5,3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200만 명 이렇게 됐을 테니까 영등포 지역에는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았겠죠. 네 집 자식인지, 우리 개똥이 아빠가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부터 시작해서 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집주인은 부자였어요. 땅을 갖고 있고 포도원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을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연약한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장터에 놀고 있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이 필요해 갖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채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시에는 왜 나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왜 12시에 나갔을까요? 해가 쨍쨍쨍.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일당 잡부가 필요해요. 또는 이제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이. 그럼 아침부터 사람을 쓰지 오후 3시부터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 없죠. 일당을 줘야 되는데 똑같은 일당이라면 아침부터 쓰겠죠. 그런 관점이에요. 왜 9시에 나가고 왜 3시에 나가고 왜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쓰려고 나갔을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일자리를 못 얻으면 집에 있던 부인과 자식들이 굶는다는 것을 집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분들이 눈에 밟혔던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배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입니다. 집주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살피는 배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와주고 싶었냐? 여기에서 힌트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왜 하필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0.5 데나리온도 아니고 왜 하필 한 데나리온이냐?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이죠? 당시 로마 군인 하루 일당이래요.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요즘으로 치면 뭐 일당 급여 그 정도고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 되는 금액일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성경은 이제 해박하지 않아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략 한 빵 16개 정도 살 수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 테니까 뭐 4, 5인 가정이라고 해볼게요. 아빠, 엄마, 뭐 자식 3, 4명. 그러면 한 사람당 뭐 빵 하나씩 먹고 하루 3끼니까 3개씩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2명 있으면 4인 가족이면 3, 4, 12, 12개 필요하고 나머지 빵 4개 남는 거는 뭐 옷수선도 해야 되고 뭐 신발도 사야 되고 모아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불평을 하죠.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먹는 게 풍족했는데 아이고 배고픕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죠. 날마다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게 바로 복음이었죠.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지만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과소비, 탐욕에 빠지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라. 다음 날까지 먹을 거 쌓아둔 사람들은 다 썩어버렸죠.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눠라. 우리가 너무 적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거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른지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집주인을 닮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분들을 늘 살피고 도우려는 배려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장터에 하루에 몇 번 나갔죠?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5번 나갔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루에 5번 배려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적당한 도움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길에 계신 노숙인분들 1,000원, 2,000원 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분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숙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분들, 또 쪽방촌이나 사시는 분들, 또 다른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또 사회적인 약자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냥 단순히 돈 10,000원 이렇게 기부하는 건 쉬운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립하고 재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속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 한 주간 잘 살아내실 수 있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부른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PT를 위주로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이고요.
여기가 부룬디의 행정구역상 수도 부준부라예요. 수도입니다. 물론 다운타운도 있어요. 이렇게 번화가도 있는데 번화가는 이제 가로 세로 한 300m, 300m 정도 아주 뭐 고층 건물도 있어요. 한 4층, 3층짜리 고층 건물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봇대가 안 보이죠? 전기가 없습니다. 태초 이래로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네, 창세기 이후로. 자, 부룬디는 어디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제 북쪽으로는 루안다랑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탄자니아, 서쪽으로는 콩고 민주공화국. 부룬디, 루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 세 나라가 벨기에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처음엔 독일 식민 통치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벨기에한테 져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는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가 잘 아는 뭔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타잔. 타잔의 배경이 되는 밀림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세요. 저 뒤에 보이는 산, 저게 바로 타잔의 배경이 되는 그 산입니다. 영화 타잔이 되는 부룬디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국경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부룬디는 이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4분의 1. 인구는 1,300만 명. 인구도 4분의 1. 한국이랑 인구 밀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를 치면 넘버 2예요. 넘버 1은 루안다. 근데 루안다도 부룬디랑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루안다는 부룬디보다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거의 뭐 5, 6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부룬디는 마지막 인구 조사를 한 30년 전에 했나? 그리고 작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부룬디가 지금 넘버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고산지대예요. 아프리카 하면 막 덥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8월 더울 때 부룬디를 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발 고도가 1,700m예요. 네, 그래서 딱 오늘 날씨가 1년 내내 365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또 햇볕은 또 쨍쨍 찌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탕가니카 호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보세요. 바다 같죠? 갈릴리 호수가 가끔씩 성경에 갈릴리 바다처럼 느껴지고 막 풍랑이 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날 때 제가 가끔씩 호수에 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 모습입니다. 네. 세계 최빈국이에요. 1인당 GDP가 230불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산수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1달러씩 번다고 칩시다. 1년이면 몇 불 벌죠? 365불 보다 안 돼요. 230불입니다. 넘겨주세요. 1인당 GDP를 제가 다음에서 쳐봤는데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1위가 뭐냐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의 좀 작은 나라. 이 사람들의 1인당 GDP가 13만 불이에요. 2024년 자료고요. IMF 그 국제통화기금 UN 기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13만 불. 그러면 연봉이 기본적으로 막 1억 5천, 6천 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한 3만 8천 불, 9천 불 이렇게 되죠. 넘겨주세요. 19번째 페이지 중에 19번째 페이지고요. 더 이상 없습니다. 조사 가능한 국가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230불.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부룬디만 200불대고요. 300불대 나라도 없어요. 지금은. 제일 그 위에가 400불대 나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말리아가 지금 776불입니다. 근데 부룬디는 거기에 3분의 1이에요. 230불. 어떤 상상을 하시던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한국의 전후 그 6.25 전쟁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그런 꼭 느낌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부룬디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민족, 하나의 민족. 근데 부룬디는 세 개의 민족이 섞여 삽니다.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지도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자를 그어갖고 세 민족이 한 나라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부룬디하고 루안다가 같은 나라였어요. 벨기에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같은 나라였는데 독립하면서 이제 남과 북처럼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 종족이 크게 세 가지 종족이에요. 다수족, 소수족, 그 다음에 극소수족. 다수족은 85% 정도 되고요. 소수족은 14% 정도 되고, 극소수족은 투아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투아라고는 몰라요. 그런데 피그미족이라고 하면 잘 아시더라고요. 난쟁이족. 예. 근데 이 다수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수족을 중간관리자로 벨기에가 딱 세웠어요. 흡사 한국의 친일파를 딱 세워갖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민들을 못 살게 군 것처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 이후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다수족이 정권을 잡죠. 근데 식민통치 시대 때 모든 부하고 권력은 다 소수족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족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수족을 계속 억압을 해요. 그럼 다수족이 칼을 들고, 정글 칼을 들고 막 대들어요. 그럼 소수족이 총으로 막 쏴서 죽여요. 60년대 인종학살, 70년대 인종학살, 80년대, 90년대. 그래서 90년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1994년부터 2005년, 6년, 7년. 공식적으로 끝난 거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 한 분이 계시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누가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으셨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중재를 했어요. 야, 니네 싸우지 말고 탄자니아, 중립국의 탄자니아에 모여, 아루샤에 모여, 아루샤라는 동네에 모여. 그래서 아루샤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2005년에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고, 하지만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비로소 2008년에 총소리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도 다 이렇게 무장 세력으로, 게릴라 세력으로 산에서 원숭이 잡아먹으면서 이제 총싸움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라가 평화를 찾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다들 못 하시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대통령은 이제 원숭이 잡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행정은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여전히 장관들의 대부분들이 다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무장 세력의 이제 장군들. 그러다 보니까 부룬디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17년이 이제 지났는데, 17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도 아직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삽니다. 제일 위에 12시 방향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모습이고요. 보통 평균 이게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네, 저런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몇백만 명 사람들이 이제 이웃 나라 루안다, 우간다, 콩고로 빠져나가고, 물론 콩고에 전쟁이 있으면 또 부룬디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그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이 이게 주식입니다. 얘 이름이 카사바인데요. 카사바를 꼭 삼이나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얘를 벗겨내면 이제 하얗게 이제 나오거든요. 걔를 이제 갈아가지고 떡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콩도 먹고 쌀도 먹고, 네, 그렇게 먹습니다. 예절이 되게 중요해요. 부룬디 사람들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 생산품은 농산물인데요. 커피하고 마시는 차예요. 그래서 수출품의 절반은 커피하고 차예요. 왜 커피 산업이 발전을 했냐면, 벨기에가 식민 통치할 때 이 커피가 땅을 되게 황폐화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심지 않고 부룬디에다 심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바꾸고 싶어도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7, 8년간 땅을 놀려야 돼요. 땅이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속 커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세네갈 같은데 거기는 땅콩이에요. 땅콩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민 통치받은 작물들이 있어요. 부룬디는 커피입니다. 기후는 우기 3개월, 건기 3개월, 우기 3개월, 건기 3개월. 그래서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부룬디는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지하수는 풍부한데요. 근데 굴착하는 기술이 없어갖고 이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 CIA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발간하는 대중에게 열린 자료예요. 팩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팩트북.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부룬디 전기 보급률이 약 10% 정도라고 조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부족이 한 10% 정도, 90% 지역들은 창세기 이후로 전기가 한 번도 없는 지역. 네, 저희 집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저희 동네도. 그럼 어떻게 사냐? 이제 태양광 전기. 저희는 그래도 이제 성교비가 들어오니까 태양광 전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 컴퓨터도 가르쳐드리고 막 재봉틀도 가르쳐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를 설치해놨습니다. 넘겨주세요. 15세 미만의 아동이 48%나 돼요. 18세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면 아마 55% 정도까지 됩니다. 애들은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동부, 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애들이 막 북적북적 된다고 쳐봐요. 어른들의 이제 아동부실로 쫓겨가고 여기 본당이 애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막 북적북적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본당을 우리 아동부에게 내어주실 마음이 있겠죠? 없나요?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들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니까. 그렇죠? 근데 부룬디는요, 아동들은 미래의 내 경쟁자예요. 경제 발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2013년도에 제가 부룬디에 갔을 때 1인당 GDP가 36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230불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은 밥 한 공기 가지고 3, 4명이 나눠 먹는데 얘네들이 금세 크잖아요. 5, 6년만 지나면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막 얘네들이 이제는 밥 한 공기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내 경쟁자인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시험을 잘 봐도 C학점, D학점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A학점, B학점을 받아갖고 딴 데 가서 석사과정 1년만 공부해갖고 돌아오면 부룬디는 석사만 있어도 교수님을 할 수 있거든요. 워낙 대학교가 박사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 뺏길까 봐. 그러니까 항상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키룬디, 부룬디 말에는 배려, 영어로 컨세션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밥충이에요. 그렇게 찬밥입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에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인데요. 고등학교 진학률은 4% 정도 되고요. 제 나이 또래 16, 17, 18 이때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이 전체 애들의 4%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럼 졸업률은 더 작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한 24살, 25살 됩니다. 가난해서 1년 쉬고 낙제해서 1년 쉬고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위에 왼쪽 사진이 이제 부준부라 공항이에요. 국제공항이고요. 하루에 비행기가 3대 또는 4대가 다닙니다. 케냐 항공, 에티오피아 항공, 그다음에 뭐 르완다 항공,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벨기에에서 다니는 이제 브뤼셀 항공 이렇게 다니고요. 이제 비행기 활주로에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요. 저희 국제공항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의 사진이 가장 번화가 한 300m, 400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가장 번화가 건물입니다. 부룬디가 아프리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중앙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외국인들이 보통 13세기, 14세기 또는 15세기에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노예무역도 하고 식민통치도 하고. 근데 부룬디에 처음 외국인이 들어온 게 19세기 말입니다. 그만큼 외져요. 영국 왕립학회에서 탕가니카 호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지다 보니까 지금도 외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별로 없고요. NGO도 별로 안 와요. 제가 현재 부룬디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이고 교민회장을 맡고 있는데 가끔씩 한국 NGO들이 공식적으로 진출한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NGO하고 박옥수 구원파 NGO 이 2개이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다 안 들어와 있어요. 물론 미국에 본부를 둔 미국 월드비전은 들어와 있어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아니요 기아 대책 인터내셔널은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한국 지부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끔씩 와서 저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해요. 이제 혼자 오기 무서우니까 그래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너무 필요합니다. 부룬디에 우리 지부 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진 다 찍어가요. 근데 정작 가면 우리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직원 중에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부룬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부룬디는 사실상 헌법에 기독교 국가라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사실상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이 62%나 되고요. 벨기에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23, 4% 정도. 그래서 한 85, 6%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진학률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4%. 졸업률은 그거보다 낮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2%도 채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을 어디서 배웠지? 안 배웠어요.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 조건은 우선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임으로 2년을 실습을 해야죠. 그런데 부룬디는 신학대학교든 신학대학원이든 그런 나오는 거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몸으로 봉사하면서 배우는 게 한 7, 8년만 배우면 어느 순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알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자 또 세 위격을 갖고 계시고 다 알잖아요. 예. 세 명인 듯 아닌 듯 한 명인 듯 다 아시잖아요. 근데 부룬디에서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싸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제일 센 것 같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못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신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도 하다가 안 되다 싶어갖고 돌아가지 않았냐. 그래서 성령님 대신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냐. 성령님이 제일 세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누가 세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대신에 내가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본인 생각대로. 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부룬디에 뭐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그나마 감사한 거는 이슬람하고의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족 간에 너무 다툼이 심해서 다른 다툼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싶지 않은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되면 1년에 한 2번 정도 이거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대화의 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을 시장의 한복판에 테이블이 딱 2개가 놓여요. 기독교 목사님 자리, 그 다음에 무슬림 대표님 자리. 그래서 둘 다 코란하고 성경책 딱 들고 앉아갖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또는 알라가 왜 진짜 신인지. 그럼 사람들이 둘러 앉아요. 막 서 있어요. 왜냐하면 뭐 TV도 없고 막 볼 게 없으니까 이제 들으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대화가 벌어지는 거죠. 논쟁인데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박수치고 어떨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간의 다툼을 이제 무력적인 다툼이 생길 거를 방지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은 좀 미비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저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선교란 제가 생각하는 선교란 이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사회복지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5가지 표지가 있었죠. 뭐 예배, 뭐 교육, 선교, 봉사, 친교, 그렇죠? 디아코니아 봉사. 그래서 사회복지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NGO 템포원을 2013년 제가 부룬디 가기 직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템포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십시일반이라는 뜻이에요. 10 for 1, 한 명을 위한 10명. 그래서 십시일반, 성경에 나오는 그 고아와 가부를 위한 11조,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부룬디 선교의 두 축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두 축인데, 하나는 이제 목회자 훈련, 신학 교육, 주일학교 교사 교육, 그다음 교회 개척. 그런데 제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아요. 현지 교단인 에글리스 에반젤리크 델라 아프리카 센트를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하고 현지 교단이에요. 부룬디 전역에 한 100여 개 정도 교회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교회가 한 70여 개 정도 했는데 지금 계속 개척을 하면서 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랑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템포원이라는 NGO를 통해서 긴급고, 소득 증대 사업, 보편적 교육, 질병 예방,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디아코니아 사회복지 선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돼지도 키워요. 행정안전부, 한국의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돼지도 자연양돈으로. 부룬디는 돈이 없어서 뭐 화학사료 뭐 이런 거 못 먹여요. 그래서 다 무항생제, 자연스럽게 천연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학생 34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들 건강하게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집도 다시 지어드리고, 저희 마을에 한 250채 정도 집을 다시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전기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학교, 교회에 태양광 전기 전등을 보급하고 있고, 뭐 그런 사역들을. 그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 사역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분들, 그다음에 HIV 보균자분들, 이분들을 섬기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 교회 지도자분들이랑 이제 같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역들, 그래서 교회 건축, 주일학교 역량 강화, 목회자 세미나, 어린이 부흥회, 그리고 성경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질문. 부룬디 성경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룬디 말로 써져 있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네, 키룬디라고 부르는데요. 부룬디 말 있고, 어디서 인쇄를 할까요? 한국에서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쇄를 합니다. 한국 성경 인쇄 기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쇄를 해서 띄어오는 거죠. 인쇄를 해서 갖고 와서 이제 부룬디에서 이제 부룬디 성서공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 성경을 저희가 사서 이제 부룬디 사람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사역이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저희 부룬디 지부, 템포원 부룬디 지부 동역자들 지금 14명입니다. 여기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그 장애인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같이 입소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식구로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자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2024년에 찍은 사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22년 다 섞어서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작년에 찍은 사진으로만 돼 있고요. 이제 틀어주시면 되고요. 볼륨을 약간만 낮춰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최근 3, 4년간 집중하는 게 장애인 사역입니다. 마을을 곳곳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너무 열악하게 사세요. 흙바닥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모실 수 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남성 2분, 여성 3분 이렇게 입소해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분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교육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을 모아서 물을 지금 팔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유치원이에요. 지금 35명의 어린이들이 저희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 밭에 일하러 나갔을 때 이제 숯 불이 다 안 꺼지는 거를 입에다 넣고 손에 만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편하게 일하시러 가시라고 타가소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말씀도 가리키고 알파벳도 가리키고.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졸업식이 되면 여기는 이제 유치원 신입생 뽑는 거예요. 보통 20명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럼 20명을 뽑을 때 100여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이렇게 뽑고요. 그다음에 340명 정도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장학생들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지금은 제가 다 만나기 힘드니까 교사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전체 수련회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과 또 학업을 포기하지 말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용품하고 학비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이때만은 제가 아이들을 다 만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학용품과 학비 나눠주면서 학업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저희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낙제하면 국물도 없다, 지원 없다. 한 학년은 한 번만 지원한다. 이거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애들이 좀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면 어떨까?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었고요. 그 합창단 애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치고 재봉틀도 가르치고 또 이제 착하게 살라 제가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창단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태양광 전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태양광 전기, 교회에 시커매요 밤에 되면.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전기도 설치하고, 지붕에는 저보다 가벼우신 분이 올라가시고 저는 밑에서 이제 그것들을 조립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자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 2층에서 저희 아내가 남혜련 선교사가 이제 재봉틀도 가르치고 또 이제 한글도 이제 배우고 싶은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가르쳐 주고요. 네, 유지 보수도 직접 하고, 저희 집이에요. 저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식수가 부족하니까 빗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빗물 바지. 근데 홍수가 요즘에 나가지고 바닥에는 물이 많은데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탱크들을 설치해드리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순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갖고 이 물탱크를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헌옷들 이렇게 모아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와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이렇게 배달해드리고, 얘네들은 처음으로 이제 옷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는 피아노, 뭐 음향 시스템, 네, 컴퓨터도. 제가 컴퓨터 기술자거든요. 이것들 수리해가지고 또 나눠드리고, 성가대 가운도, 찬양대 가운도 보내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런 키보드를 안 쓰잖아요. 그런 것도 기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걸려갖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1,000원짜리 약이 없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동네 약국에 얘기를 해서 처방전 갖고 오면 그냥 드리라고, 우리가 돈 지불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말라리아 약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긴급보호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10kg짜리 옥수수 가루인데 저게 하나에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긴급보호 사역들, 식량 보급 사역들, 그다음에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집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비가 와서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렇게 시멘트로 집을 다시 지어드리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들 신학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이제 여러 교회들 군데군데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이제 세례식도 하고요. 여기는 침례를 합니다. 호수에서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찬식 집례도 가끔씩 부탁받아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는 안 하고요.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하면 이제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랑 또 이렇게 공무원들 출장 나오셨을 때 인솔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충남대 농업 교수님들 오셨고, 또 저기는 이제 그 무화학 비료인데요. 그것도 공급하는 사역들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룬디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몸은 이래도 태권도 5단이고요. 유일하게 부룬디가 지금 최고단이 2단이에요. 저는 5단이고, 그래서 제가 국기원의 인증을 받아갖고 대신 심사를 보면서 태권도인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저희 꿈은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는 거예요. 네, 뭐 국가 있다고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매년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포인트를 쌓아야지 갈 수 있는데 부룬디는 포인트를 못 쌓으니까요.
한번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룬디에 기름이 없어요. 제가 올해는 기름을 한 번도 주유소에서 못 넣고요. 작년에도 못 넣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럼 선교사님 기름은 어떻게 해요? 아예 기름을 안 씁니다. 걸어 댕기고 자전거 타고 댕기고 이래요. 기름이 왜 없냐? 한국도 환율이 2, 3년에 비해서 확 올랐잖아요. 환율 방어를 그래도 나름 잘했어요. 근데 부룬디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환율 방어를 못해서 환율이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을 사갖고 와서 팔고 또 기름을 살려면 손해인 거예요.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기름이 없는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어디서 사냐? 옆 나라 콩고에서 몰래 넘어오는 밀수된 기름을 삽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 걸리면 이제 경찰이 총 쏴갖고 막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무서우니까 정말 급할 때만 이제 사고 웬만하면 다 걸어 댕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멀리까지 이제는 못 해요. 근데 기름이 없는데 이제 사역을 못 하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차를 이용할 수도 없어요.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갈 수도 없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막 30분, 1시간씩 가야 되는데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생필품 가격이 2~3배 올라요. 화물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르파동이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룬디의 농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차 산업 농업. 그래서 저희가 부룬디 현지 대학, 제가 부룬디에서 현지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농업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댕겨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땅을 못 보러 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국도 요 2, 3주 전에 엄청 더웠죠.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가 8월 17일 날 왔거든요. 한영교회에 도착했는데 나 부룬디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래도 한국은 에어컨이 있죠. 네. 근데 취약계층,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홍수가 나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수구가 없거든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부룬디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해요. 그러면 다 퍼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흙탕물이 싹 올라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흙탕물이 아니에요. 똥물이에요.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기가 되면 싹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콜레라, 장티푸스 그렇게 이제 싹 전염병이 해요. 그러면 현지 분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사망률이 올라가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거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만 특별히 저개발도상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면 저래도 안 오고 싶을 거예요.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힘들다 그런데 부룬디가 땅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와서 보람차게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또는 뭐 3개월 봉사, 뭐 일주일, 하다못해 타자만 칠 줄 알더라도 그것만 가르쳐도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이력서 만드는 법만 가르쳐줘도. 보통 손으로 이력서를 쓰거든요. 이렇게만 치더라도. 영어 ABCD 읽는 것만 가르쳐주더라도. 그래서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부룬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배려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주인이 하루에 5번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 삶 속에서 늘 배려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배울 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